공부 시간을 20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 쓰신 다음에 그쪽 뛴 사람이 발표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일 순서대로 발표할 수 있잖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뭐 세 번째 뛰어보세요. 이렇게. 아, 예. 그래야지 랜덤성이 생기지. 아, 예. 여러분들이 다 짜여진 각본대로 안 하겠답니다. 맞네. 잘못 썼는데? 거꾸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붙이면 나름대로 파란색 띠지는 뭐 적어놓은 걸 무슨 표시를 저한테 준 겁니까? 띠지 잘 세게. 잘 됐을게. 네, 남자의 친구. 하시는 분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 반박은 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논리를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나 신청해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발표를 하시고 그 논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기회를 똑같이 드립니다. 물론 반박하시지 않겠다 그러면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 붙여놓으신 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찬성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상권분리 훼손.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한적 대통령제로 상권 분립이 훼손이 곧 최적화된 통치를 저해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조문상 큰 줄기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행정, 입법, 사법의 상권 분립의 보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87년 체제 출범 이후로 꾸준히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확장시켜온 제도입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이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점점 메말라갔고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거수기처럼 활용하면서 삼권 분립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오죽하면 야당 정치인들과 전직 대통령까지 무차별적으로 검찰 수사를 벌여 정치적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87년 헌법체제는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확실한 내용적 한계점을 노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행정부의 마음만 먹으면 좌지우지하면서 마음대로 정책을 움직였습니다. 일부 특권층, 그리고 기득권, 재벌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피고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을 권력의 신여로 삼아서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전직 국무총리 그리고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언론의 자유와 탄압을 가져왔습니다. 곧 민주적 권력이 아닌 제왕적 독재자로서 변신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보인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대의 전직 대통령들은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한 비리, CNK 주가 조작, 4대강 이상 등의 비리, 최시중 게이트, 내곡동 사저 의혹 등 제한적 대통령 하에서 무소불위의 힘은 곧 견제의 균형을 잃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표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오로지 개헌이 해답입니다. 개헌을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된 국무총리에게 행정, 인사 그리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권력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총리와 국회의 의결을 이외 견제할 수 있는 권력만을 갖고 그 함께 동등한 권리에서 삼권 분립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안이 곧 세미 대통령제인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선출 권한을 분리시킴으로써 총리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나아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적으로 업무의 성격을 전문화하고 좀 더 최적화된 통치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불합리한 정치적 관행으로부터 개혁을 이끌어내는 작업이나 국방, 외교에 관한 일을 또한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경제무역 과제를 수행해내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고, 총리는 일반적인 행정과 경제적 통치행위 그리고 시민인권 보장에 관한 일을 전념하여서 기본권 보장과 상권 분립의 명목상 개념이 아닌 반드시 삼권 분립이 지켜지는 제도화를 정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박하시겠습니다. 반박은 혼자서 3분 내내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여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반박하실 필요 없으면 다음 순서로 제가 반박. 네, 방금 이관수 씨께서는 상권 분립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훼손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상권 분립을 해놓은 건데, 이 의원 내각제를 도입을 하게 돼서 세미 대통령제를 추진을 하게 되면 현 정부의 사례를 드셨지만 그냥 거대 야당 정도가 아니라 아예 총리가 한나라당, 새누리당 대표가 되는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번 정권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안상수 여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라면 오히려 이거야말로 훨씬 더 나쁜 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반 행정을 총리가 담당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이미 현재 총리에서도 많이 지켜줄 수 있고, 아니면 부통령제를 도입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개헌까지 하면서 해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도 낙서가 있는 분이 말이야. 6월 헌법 정신을 손상시키는 개헌 반대. 6월 헌법의 정신을 손상시키는 개헌에 반대합니다. 이원 집정부제, 찬성 측에서 개헌의 이유로 말씀하시는 제왕적 대통령을 막기 위한 이원 집정부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지만 의원들의 손으로 뽑히는 총리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리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표들의 대표가 민의를 왜곡해왔던 지난날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 민주통합당이 당대표를 국민의 손으로 죄송합니다. 대표들의 대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정당성. 의원들의 손으로 뽑히는 총리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표들의 대표가 민의를 왜곡해왔던 지난날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 민주통합당의 당대표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습니다. 80만의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길 원합니다. 결선 투표까지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현행보다 더욱 확보한 대통령이 의회에서 간접적으로 뽑힌 총리 때문에 국내 정치 영역에서 발언권이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87년 6월 헌법은 당시의 시대 상황이 만들어낸 권위가 있습니다. 2012년 헌법이 87년 6월의 시대적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개헌 찬성 측의 헌법 전면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헌법의 권위를 훼손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치면 또 언제든 고칠 수 있는 헌법이 됩니다. 프랑스 제5공화정이 비교적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제도가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그 구성원들이 이를 잘 받아들이고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헌법이 만들어진 58년이 주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87년 헌법으로 고작 5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좌측 통행에서 우측 통행으로 바꿨다고
바꿨다가 건습이 되어갈 무렵에 5명이 부딪힌다고 다시 바꾼다면 국민들은 더더욱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된다는 점, 법치국가의 근간인 헌법의 안정성을, 그리고 6월 헌법의 정신을, 직선제라는 6월 헌법의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원 집정부제 개헌에 반대합니다.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세미 대통령제가 6월 헌법 정신을 손상시키고 있다. 이거는 세미 대통령제에 대해서 자세히 근본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직선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미 대통령제 안에서도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손으로 뽑습니다. 이 세미 대통령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약화된다. 모든 권한이 마치 총리에게 넘어간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 수반으로서 외교 국방 권한을 갖게 되고요. 국가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의회 입법에 대한 거부권도 갖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한입니다. 마치 마지막 최종 서명권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왜 서명만 하고 앉아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서명을 하는 권한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서도 결국 CEO나 이런 사람들은 최종 서명하는 그 권한, 비록 최종 하나의 서명을 할 뿐이지만 그 서명 안에 엄청난 권한과 승인의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대통령도 최종 승인을 할 수 있고 최종 입법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은 너무나 행정권의 권력, 입법부의 권력, 사법부의 권력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항상 부담을 느꼈고, 능력 이외의 것들을 모두 요구받았기 때문에 항상 불쌍한 대통령들, 좋게 평가받지 못하는 대통령들만 양산해왔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쌍한 대통령 또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부담을 입법부, 국회에게 넘겨줌으로써 오히려 저는 6월 헌법의 정신, 근원인 민주주의의 정신을 더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미 대통령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의회 파행, 교택 상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미 대통령제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양쪽에 앉아 계신 분들, 이 선거에 나오면서 지인분들께 정치에 나간다, 정치를 도전해보겠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 해주셨겠지만 아마 넌 가서 싸우지 마라, 넌 싸울 거냐? 저에겐 어떤 분은 넌 참 싸움 잘하겠다, 몸싸움 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넘겼지만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왜 이렇게 싸움터로 인식되고 있는가? 왜 국회가 싸움만 하는 곳이어야 하는가? 현행 대통령제 안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다수당을 갖게 되면은 대통령과의 여당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때문에 야당이 반대, 그래서 국회 파행됩니다. 또 야당이 다수당이 되게 되면은 또 역시 대통령과 야당과의 여당과 또 갈등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나고 국회 파행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여소야대, 야소여대 가릴 것 없이 항상 우리나라 국회는 국회 파행을 이뤄왔고 항상 고착 상태를 이뤄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해야 되는 원래 근본 취지,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도 10,000건이 넘는 법률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안건이 50%가 넘습니다. 입법부, 서민들의 정책 누가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무상급식, 청년정책, 대학 등록금 정책, 처리돼야 할 법안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착 상태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미 대통령제로 간다면 입법부의 권한은 고유하기 때문에 입법부의 근본 취지인 입법 발의,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 대통령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정확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잘못했다는 판단을 국민들도 내릴 수 있고, 그럴 때는 입법부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또 대통령이 잘못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잘못했다고 판단이 들면 대통령에 대해서 심판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심판할 수 있는 능력,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오히려 국민에게 오롯이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세미 대통령제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의회의 파행이 없고 교책 상태를 단절시키고 책임 정치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현재 대통령제가 아닌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세미 대통령제를 이뤄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네. 의원 있으시면 반박하십니까? 네, 먼저 찬성층 논거 잘 들었습니다. 그 찬성층 논거를 들으면서 5가지 가량을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치 들으면서 저는 그 세미 대통령제가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발언하신 거에 있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장하신 것이 국회가 싸움터인데 이 싸움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미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논리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세미 대통령제를 통해서도 대통령과 총리가 생각이 다르거나 다른 당에 속해 있다면 그러면 이러한 싸움터는 또다시 재현이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은 전면적인 개헌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치권의 양보와 타협의 부재의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처해 있는 고질적인 의회 정치의 실종, 과도한 권력 집중 현상인 한국 정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헌으로 풀이하는 것은 마치 조금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간단한 수치인데요. 18대 이제 국회에서는 1만 건이 넘는 1만 6천 건이 이제 그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그 중에서 6천 건 정도가 그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라고 이렇게 수치를 막 주장하는 것은 좀 그냥 수치적으로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이제 그 이 세미 대통령제를 통해서는 입법과 행정 이 부분에 그 주장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제를 통해서는 이제 입법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행정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미 대통령제를 통해서는 입법과 행정이 같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총리가 이제 입법과 행정의 모두의 권한을 가지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더 상권 분립 권력 구조를 이제 더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더 큰 혼란을 가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런 세미 대통령제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 취지, 바로 책임 정치의 구현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과거의 제1고강국에서 시행해왔던 부통령제 도입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리하여 전면적인 개헌 을 주장하시는 세미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반대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맨 밑에 있으니까 맨 위에 분이 제가 잘 짚죠. 반박 논의 한 사람은 바로 짚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바보. 네, 심규진입니다. 네. 반대 측 논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현행 제도 간의 연관성이 깊지 않으므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개헌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부족함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대부분 정치권의 양보와 타협 정신의 부재, 극단적 다수 정당제에 기인하는 것이지 현 정치 대조에 파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통령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 현상과 의회 정치의 실종 문제 또한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함 때문이 아니라 운영의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전면적 권력 구조 개헌이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헌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일 뿐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개헌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리는 국민이 아니라 다수의 의원이 선출하는 간선제입니다. 간선제로 선출된 행정부의 수장인 총리가 과연 국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상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지역은 영남권입니다. 분권형 대통령 하에서는 지역 편협적인 총리가 바로 영남권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결국 이로 인해 영남 총리와 호남 대통령이라는 지역 구도의 분권 정치 형태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지금 이 지역주의적 정치 항례를 답습하게 될 뿐입니다.
오히려 저는 현 정치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광역별 지역구 의원의 숫자를 조정하기 위한 선거구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 들어가겠습니다. 정치 발전은 헌법 외에 정당, 선거 같은 정치 제도적 용인, 정치적 리더십이나 시민들의 정치 행태같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과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헌법 하나만 고친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반대측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신규진 의원님 그 논거에 반박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규진 의원님의 열정적인 이제 반대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제 근거가 비용 대비 당위성이라고 말씀하시길래 비용과 혜택을 비교를 해서 비용이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왔다 갔다 해서 논거를 좀 알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근데 비용 대비 당위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사결정에는 이걸로 인해서 발생한 혜택과 비용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왕적 권력하에서는 그 이제 절대적인 그 제왕적 권력하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서로 이제 부작용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돈으로 이제 환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혜택도 정말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반대 근거를 명확하게 이제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을 개헌하는 것보다 운용을 잘못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난 50년의 민주화의 역사를 봤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이제 존경받을 수 있는 국회 운영이 된 적이 있나요? 9대 대통령을 이제 돌아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난 노무현 정권까지 한 번도 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근데 운용이 잘못됐다는 말은 지난 50년의 역사에서 한 번도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운용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시스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의의 반영 문제는 아까쯤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간선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간선제이긴 하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의원들이 다시 선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의원들을 지금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다시 뽑기 때문에 의원들은 역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역구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지역구의 부작용은 차차 해결해 가고 자체 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은 쉽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스템, 가장 큰 체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에 붙이신 의원님 거를 한동훈 의원님 네, 발언 기회 감사합니다. 우선은 아까쯤에 논의된 상황에서 말씀하셨는데 13,800건이 발의가 됐고 6,700건이 미통과 돼서 50%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한 행사 여러 가지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입니다. 정책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기획되고 이것이 정말 장기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입법 과제를 했었습니다. 정책과 비슷한 걸 수립했었죠. 이걸 하면서 저희가 깨달은 점이 있다면 4년으로는 모자라다는 겁니다. 4년 계획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10년지계, 100년지계 내다볼 수 있어야 되고요. 국가의 계획은 더더욱 10년 넘어서 100년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 구조상에는 대통령제에서는 4년의 계획을 기반한 정책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현실성을 기반하지 않은 정책을 이제 공약을 내걸고 첫 1년은 그거를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고 2, 3년째는 시행착오만 거듭하다가 마지막 년에는 레임도 현상이 와서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지켜보는 현상 등이 바로 그런 것이죠. 정권에 따라서 싹 바뀔 수 있는 구조. 정권이 바뀌면 각 기관의 수장이 바뀌고 그 수장들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이 제대로 되기가 실행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친서민 정책이 경제 친화 정책으로 바뀌고 대북 햇볕 정책이 강경책으로 바뀌고 지방 중심이 수도권으로 바뀌고 정말 핵심적인 정책 기조들이 4년 사이에 너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 손실도 어마어마하죠. 더 큰 거는 국민의 신뢰의 상실입니다. 국민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정책을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대한민국 정부의 목을 옥죄고 점점 더 신뢰를 잃게 되는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100년지계를 수립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정책 수립입니다. 그거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그 정책 수립을 잘할 수 있다면 그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10년지계, 100년지계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분권 대통령제를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OT에서 들었는데요.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쓸 수 오늘은 쉬는 시간 쓸 수 있습니다. 2분은? 지금 반박을 하시고 반박 안 하시겠습니까? 반박하기 전에 쓸 수 없는 건가요? 뭐 반박하시기 전에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형자의 선거 준비로 선거를 했었는데 저거는 그때 그 주장이 아니었어요. 안 되겠네요. 국가 정책을 지시되면 안정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중임제에 대한 이거 자체가 정책은 불안정해. 왜냐? 총리와 대통령이 가려봐. 그러면 이들이 할 만한 정책을 연구하시면 안 돼. 그것도 계속 이게 깜빡이죠. 그 주장이 아니었어요. 이거 그냥 이걸 확실히 가자. 마지막 버스 가자. 이렇게 강하게 가자. 오케이. 근데 여기 쭉 내도 돼. 그때 먼저 나왔을 때 저 그거 보고 근데 내가 할게 이렇게 하다가 제가 더 좋은 생각하는지 국가 정책의 연속성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도 국가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헌 주장에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아마 잘못 얘기하신 것이겠죠? 대통령 임기는 현재 5년이고 그 5년 단임제 이 상황에서 저희가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5년 단임제가 오히려 더 4년 중임제보다 더 많은 정책적 연속성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4년 중임 대통령의 경우 말씀하신 그대로 1년 차에 조정, 인수, 적응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2년 차, 3년 차에 정책을 해볼 만한 할 때 3년 차부터 다음 해 선거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전망만 생각하셨는데 여소야대 정국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전 정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에서 여소야대 정국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까? 그 불협화음을 생각하신다면 국가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5년 단임 그 개헌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같은 전제에서 조금 잘못된 결론을 내신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네, 이미 권오현 의원님은 이미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좀 자유롭게 선정하세요. 권오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우 의원님께서 3분 권력 구조 개편의 논의로 개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헌의 핵심은 지금의 앞서 제안하신 분권형 정부를 만들기 위한 개헌이 아니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 즉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 자유민주주의의 신장,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법치국가 확립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지 권력 구조 개편이 논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정부로의 개편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직접적인 것인가 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권력 집중의 문제가 과연 분권형 정부 형태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말하고 그 대안으로 내각제와 분권형이 아니라 국민이 제일 중요시하는 권력 자체의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수의 엘리트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분권형이 대통령의 권력에 제대로 나누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히 의문스럽습니다. 의원들 안에서 총리를 뽑아내고 의원들끼리만 결정하는 권력의 분권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지금의 권력의 집중 문제는 차라리 정당의 구조적 문제에 있습니다. 정당 정치의 변화가 바로 우선입니다. 지금의 변화가 지금 좋은 쪽으로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각제를 기반으로 한 분권형에서는 지금의 인물 정치, 지역 정치가 우선시되는 지금의 정당 문화를 더욱 고착화시킬 뿐입니다.
이제야 정책형 정당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을 행정 집권 주체의 잦은 교체로 인해 그래도 5년씩이라도 지속될 수 있는 것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제도를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라리 상임위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시키고 인사청문회 등으로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게 이쪽에서 주장하시는 분권형 정부 형태보다 훨씬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5초 얘기 2분 쉬겠습니다. 저희도. 네? 정리를 아직 안 했어요. 쓰시겠어요? 아니요. 말할 수 있어. 유한 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까 주장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 강화, 의회의 권한 강화, 이것이 바로 분권형 세미 대통령제의 형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항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펼쳐보십시오.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 상황에 대한 판단 주체를 헌법재판소에 기능을 맡겼습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의 권한을 원래 있는 기존에 있는 힘을 그대로 놓고 내각제 중심으로 그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원래 있는 그 대법원장 임명권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과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명권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아까는 우리 동료 의원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이 제도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야 이 정치 문화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보시면요, 균형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견제, 균형과 견제,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 그리고 입법부 내에서 상하원과의 견제, 그리고 사법부 내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제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런 예전에 사례를 봤던 더러운 정치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로 견제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똑바로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똑바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다 나갈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명박 보십시오.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식사는 다들 하셨어요? 의원들 받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신규지 의원분과 우리 유한우 의원분이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전라도의 대통령, 그리고 경상도의 총리, 지역주의적 한계의 답습, 지역 정치의 고착화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주장하신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라도 지방 분권, 중앙 집권을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지방하고.
권력을 독점으로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대통령제에서의 지역 구조는 분열과 근열을 가져옵니다. 강력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대통령 출신 지역에 사회 간접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지역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있었습니다. 박정희 시절에 경상도 지역으로 하는 중화학공업단지와 조선소 등 사회 간접 시설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왔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다른 지역, 전라도나 타 지역에서는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 이후에도 끊임없이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 김대중 정부까지도 지역주의에 자기 지역의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나마 지역균형 발전을 외쳤던 우리 당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나마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청년비례대표도 이거 하기 위해 서울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전에서 하면 안 됩니까? 대구에서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중앙 집권적인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중앙 집권의 대통령 권한이 너무 커서 지방자치가 무색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방정치 자립도가 2000년에 59%에서 2010년 52%로 7.2%는 하락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게 줄을 대면서 바식간을 잡으면서 돈 좀 달라, 돈을 좀 달라, 간과 간의 부패, 지역 문제, 지역 감정의 이 악화로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집이 없어도 대통령 문제고, 아이들이 가위 단수까지도 대통령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꼭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꼭 하고 싶겠어요? 이제는 지방 분권의 시대.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해주신 거는 좋은데, 사실 이것이 저희가 어제 밤을 새가면서 심각하게 준비해온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장난스럽게 하시는 거는 저희로 하여금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심규진 후보가 제의했던 것은 현재 의안 정보 시스템에서 14,860건의 의안을 발의했는데 그중에 2,810건이 통과됐다는 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했다는 사실관계 확인드리고요. 저는 그 지방 대통령의 힘이 약화되고 대통령의 권력이 나누어지면 지방색이 빠지고 어떤 지방주 이런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논거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한참 기다렸는데 실제로 왜 그런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한번 해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총리가 세미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총리 역시 강한 힘을 갖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둘 다 한 지역에서 나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의 해소는 어떤 선거구제를 개편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거 어떤 개헌을 해서 세미 대통령제로 바꾼다고 해서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 근거를 잘 모르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낮추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색을 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정확히 신기하죠? 네, 정상근 의원께서 반대 논지를 3분 동안. 청년비례 후보 정상근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개헌 자체가 명백한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왕적 대통령제다 말씀을 하시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상당히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검찰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검찰에 대한 권력을 내려놓았고, 대통령으로서 정당에 대한 어떤 수권도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입법 권력에 의해서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군사정권 이후에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물론 이번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거의 회귀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를 바로잡는 방안이 과연 개헌을 통한 어떤 이원집 정부제일까? 저는 그 부분에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집 정부제는 사실 지금 너무 희망빛 전망을 내놓으시는데요. 오히려 부작용의 소지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원집 정부제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대통령의 힘을 줄여서 총리한테 나눠줘서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은 이 제도의 취지와 방향성과는 다르게 오히려 더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거나 아니면 아예 권력이 와해되는 그런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 선거를 보면 이가 증명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원이 구성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당을 갖고 같은 성향을 가질 경우 오히려 지금의 대통령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각제의 총리와 비슷한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내각제의 특징은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융합하는, 즉 파워 퓨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 제헌적 대통령제를 개헌을 통해서 세미 대통령제로 바꾼다고 권력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확대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당일 경우, 정당 소속이 다를 경우에는 빈번한 전국 교착이 예상됩니다. 국회 파행도 물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정당이 이념적으로 많이 대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국정 수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의 힘을 나누는 것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국정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한미 FTA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주장하시는 세미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한나라당, 의회는 민주당, 총리는 민주당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주장과 총리의 주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정국보다 더한 파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리가 네, 마이크 꺼졌습니다. 네, 반박하실 의원. 네, 이관수 의원님 반박. 예, 먼저 정상근 의원님 반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 구조적 한계와 대통령의 힘을 줄임에 따른 불안정한 정부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권력이 집중될 수도 있고 또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에는 총리와의 대립을 우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미 대통령제는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서로 나눠 가져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지 결코 한쪽의 쏠림 현상과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국가 원수, 그리고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 지휘가 1인에게 집중됐을 때의 폐해는 이미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단지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간의 역대 대통령들과 친위 측의 비리 사건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그리고 일일이 제가 나열한다면 이미 3분을 초과할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미 대통령제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통령은 외치, 그리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정상근 의원님의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보완 가능한 보완제 역할로서의 활동이 가능하고, 또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으로 선택받습니다. 불안정한 정국 상황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국정 운영의 행정부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중심적인 지위를 확보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탄생하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세미 대통령제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완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세미 대통령제, 분권형 정치 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구도는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의 구도를 가져왔습니다. 승자에게는 권한이 집중되고 패자에게는 한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정치 신인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진 경우가 정말 얼마나 허다합니까? 이 승자 독식 구조로 인해 그간의 정당은 권력을 중심으로 한 이합 집산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 자유당이 그랬으며 공화당, 민정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반민주의 역사가 그랬고 민주정당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한국민주당, 신민당, 민주당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권력을 중심으로 한 위계 질서는 공고해지고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치 집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여야가 조율하여 정치 권력에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면 무분별한 이합 집산으로 인해 정당 정치가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의 한국의 정당 정치 구조에서 민주통합당이 내각의 총리 및 장관직을 일정 정도 점유의 행정권을 행사한다면 그 영향력이 있는 만큼 권력에서의 권한과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해 책임 정치에 한 발자국 더 나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구도 속에서 향후 정치의 향방이 예측 가능하도록 설계하면 정치 신인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고 이 속에서 계속해서 검증받고 사랑받는 정치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 확신하며 반드시 이번 회기에 분권형 정치체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완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세미 대통령제와 그다음에 이 승자 독식 구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라고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승자 독식이 되지 않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승자 독식 구조로 인해서 해임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 재판으로, 그러니까 정현주 사장 같은 경우 재판으로 구제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들의 임기를 채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간단한 시스템이지 단 이렇게 큰 틀에서의 개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신인의 참여가 왜 이 분권형 대통령제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는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바로 이 청년 비례대표가 정치 신인들이 등장하는 이 계기인데 이게 분권형 대통령제하고 어느 상관이 있습니까? 정치 권력 집단들이 각각의 노력에 의해서 정치 신인들의 발굴을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정치 신인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지 아무리 이런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어도 이런 정치 신인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확장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안상현 의원님. 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세미 대통령제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정부의 형태라 함은 권력 분립주의의 조직적 구조적 실현 형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기능 조직의 분리, 견제 균형의 메커니즘, 통제의 원리라고 하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크와 몽테스키에도 강조한 바와 같이 권력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실현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입법권과 집행권이 서로 견제하는 분점 정부와의 대통령제에서 가장 잘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 문제점이 현행 제도 때문이라는 개연성도 부족한 상황에서 함부로 헌법에 손을 대기보다 이는 유지한 채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운영의 묘라 하면
현행 헌법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1980년 헌법에 규정되었던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삭제하는 대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함은 물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등 권력의 분산과 권력 상호 간의 억제 및 균형 장치를 재조정함으로써 권력 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행 헌법상 의원 내각제적 요소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의 측면에서 볼 때 기관 상호 간 통제의 요소와 기관 내 통제의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관 상호 간 통제의 요소로는 국무총리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이런 등이 있고, 그 외 기관 내 통제 요소로는 국무회의제와 국무총리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회원의 부서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7년 헌법은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으므로 굳이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까지 훼손하며 세미 대통령제를 받아들이기보다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상현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상현 의원님의 말씀은 전혀 한국 정치의 현실과 정합하지 않음을 지적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한국 정치의 역사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할하는, 분권하는 논의들은 초대 대통령, 초대 내각 이전부터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제왕적인 대통령의 등장을 막고자 한국 정치사에서 논의가 항상 있어왔던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초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치가 발전하는 역사 속에서 이 196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군부 독재 정권 이후에 우리 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그 내용의 이 내각제 개헌이나 그런 역사들이 워낙 우리 역사 속에서 부정한 잔재가 워낙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성을 그대로 이 잔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지난 3당 합당, DJP 연합에 있어서 핵심적 가치는 과연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평적인 이 정권의 교체 과정에 있어서 논의 과정도 역시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한 번도 한국의 역사 속에서 권력 분권에 대한 역사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과 주소입니다. 해외의 유럽의 어떤 서구의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맞지 않는 내용으로 현실의 전개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번 회기에서는 반드시 분권형 대통령에 대한 논란을 종지부를 찍고 반드시 세미 대통령제에 대한 도입을 이번 회기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의원님께서 찬성 정지를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입장에서 한번 전체를 점검하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세미언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형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는 큰 틀과 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미언 대통령제는 단순히 권력의 시스템을 바꾸는 단순한 개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선거 제도와 정당 체제,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국의 대통령의 선출 과정과 국회의원의 선출 과정은 어떤 과정을 밟았습니까? 바로 승자와 독식의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치인과 정당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유권자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강요받아 왔습니다.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해 왔고 전략적 판단으로 투표를 강요받아 왔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런 시스템에서 투표를 유권자들에게 또는 청년들에게 강요해야 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이제는 세미 대통령제는 단순히 헌법에 단순히 하나의 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사회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선투표제와 바로 양당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선투표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국민들의 민심과 표심이 단순히 일방적으로 강요되어 왔던 것을 좀 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대표로 진출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국민들의 표가 정당에 제대로 이제 반영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까지 우리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13대부터 17대까지 단 한 번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과반수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정당성이 지금까지 약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 직선제의 투표를 지속적으로 허락해 왔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80%가 넘는 투표율이 나왔지만 17대 대통령, 바로 이명박 대통령 3분의 1도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결선 투표제는 과반수 지지를 받는 당선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면서 소수 정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가 이제 정당 체제의 개편입니다. 바로 양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원제는 대통령과 국회 역시 국민의 투표를 뽑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국회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표성의 이중성의 논란이 과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깊이 있게 지적은 바로 지방의 문제입니다. 하원은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상원은 바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분명히 나눔으로써 지방에서 이제까지 네. 나머지 시간 다 쓰겠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마지막 반박인 만큼 종합적인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선거제도와 권력 구조, 정당 개편과 승자독식 체제의 고침을 위해서 분권형 정치제도의 도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분권을 통해서 이걸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우선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 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3권 분립이 명확하게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회의 기능을 높이고 그리고 사법권의 완벽한 독립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노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혀 몸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이 프랑스라는 특수적 상황의 국가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성공한 국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이 특수한 상황이 남북분단이라는 상황도 있지만 거기다가 지금 현재 북한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수로 인해서 대북관계가 악화된 상태고 3대 세습으로 인해서 더욱더 불안정하게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몸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해서 일어나는 국내적인 사회적 비용과 우리가 북한과의 단일 테이블에 앉았을 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하나된 목소리를 전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내가 대부분은 맞췄는데 한두 번 틀렸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고유의 특수성에 대해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2013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부터 추진된 강력한 통일정책과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가 아무래도 아니면 현행 제도에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으로 대북관계가 극도로 악화가 되었고 3대 세습으로 더욱더 불안해진 북한과의 협상에서 세미 대통령제가 가지는 그 결정적인 그 스스로 제도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의사결정이 지체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 폐쇄적이고 돌발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의사결정 지체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한 목소리로 통일된 추진력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급변하는 대북 정책 현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관련한 서류 모두 다 가지고 계시니까 7번째, 분권형 정부 형태를 채택하면서 외교, 국방, 통일 문제 등 대외적인 분야와 내치 분야를 분리하여 집행부를 이원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 맞춤형이라는 불명확한 말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아까 앞전에 이관수 의원님께서 세미 대통령제의 본질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치와 외치의 분리를 통한 상호 견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적 특성인 이 통일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본질인 분리를 통한 상호 견제를 한국적 특성인 통일을 만나자 뭉뚱그리면서 통일에 한해서는 이원하지 않겠다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통일의 문제는 어떤 외교적인 문제로만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행정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세 같은 경우가 그렇죠. 지금 나눌 수 없는 문제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나누자. 옷을 입다가 우리나라만의 한국적인 특성, 통일을 만났을 때 이게 맞지 않는구나 해서 반만 걸친 상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세미 대통령제가 가지는 어떤 분리적이라는 본질을 통일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분리적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서 뭉뚱그려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국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좀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성환 의원님 반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좋은 토론의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 패널 쪽에서 좀 더 가벼운 모습을 보였다면 그 점 사과드립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반박을 좀 하게 되면 오히려 말씀하신 지적들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지점이다. 한반도의 미래의 통일국가를 대비해서 오히려 남한에서부터 양원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북한의 통합이 성취된 이후에 오히려 연방제 등의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오히려 그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남북한의 대치상, 지금 우리 사이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런 내치와 외치가 구분된다면 오히려 더 신속한 문제 해결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긴급할 때는 대통령이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제 많은 토론을 나누셨는데요. 우선 세미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는 단순히 어떠한 이 순간에 유럽의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닙니다. 2013년, 2012년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짚어가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해입니다. 그 시기에 바로 청년 비례대표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세미한 대통령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 100년, 1000년을 내다보면서 다시 한번 고려하고 고민해가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첫 번째 제한적 대통령제로 상가부님 해석시키는 그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로 권력 독점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지금까지 항상 문제제기왔던 파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 바로 지방의 어떤 권력들의 권한이 이양되지 못하는 지금 현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정책이, 특히 이제 앞으로 2013년은 복지 정책이 중요한 해입니다. 복지 정책은 4년, 8년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2년에 20년의 시간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미 대통령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어떤 발판이자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이 시간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앞으로 우리 시스템 어디로 가야 되는가는 근본적인 성찰과 바로 그런 고민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내기가 좀 아쉬운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위해서 저희가 2분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대표해서 그리고 그 팀의 의원님들의 여러 논지를 종합 정리해서 마지막에 3분씩 발표하실 기회를
이거는 저희가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네. 하도 여러분들이 열띤 그 토론에 감명받아서 저희가 이런 기회를 마련했으니까 지금부터 2분간 준비하셔서 그러면 반박은 없습니다. 반박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진 의원님 이제 팀을 대표해서 종합 정리해서 논지를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반대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한 시간이 매우 유익했고 찬성 측으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세미 대통령제에서 주장하는 취지인 재앙적 대통령제를 막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통령제 도입을 하면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음을 저희가 주장하겠습니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 개정된 것으로 권력 구조 면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권력 구조 조항에 대해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다양한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면적인 세미 대통령제 개헌에 반대합니다. 첫째,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현행 제도 간의 연관성이 깊지 않으므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개헌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북 분당 상황 하에서 강력한 통일 정책과 경제 발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가장 안정적인 제도가 현 대통령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대통령제는 분점 정부의 등장이 빈번해 권력 분립의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정신은 한 국가의 철학을 정하는 것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선배들의 고민을 통해 나온 정신은 충분히 아직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 정치인들은 철학을 바꾸기보다 운용의 묘를 살리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찬성 측, 반대 측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기진 의원의 대표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 측 하석수 의원님의 대표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시간을 주셔서 마무리 시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본의 아니게 이게 이 열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스나이퍼 역할을 좀 했습니다. 네, 우리 형님들이신데 제가 기분 나쁘셨으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막 인상 찍지 마십시오. 네, 그게 불편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이게 공부를 하면서요, 이게 과연 세미 대통령제가 과연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쪽이에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생각도 다양하고 이쪽에서도 분권형을 또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저께 새벽 한 4시까지 계속 했는데요. 배가 좀 고파가지고 통닭도 시켜 먹으면서 이게 이 헌법을 개헌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아마추어지면서도 그래도 좀 자료도 찾아보면서 뭐 예전에 사례도 들고 가보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봤는데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걸 결정한다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진지한 고민과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좀 설계하는 게 우리 청년 국회의원으로서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를 하면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 이런 다양한 의견들 참 우리 다양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참 고맙고, 다 같이 우리 다 고생하셨는데, 친구들도 고생하셨는데,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가 겁니까? 이상으로 그 한국의 미래에 적합한 권력 구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찬성과 반대 또 나뉘어서 토론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그 논지를 충분히 시간 내에 잘 정리해서 주셨고 또 그 논리에 대해서 반박 논리도 잘 짧은 시간에 정리해서 주셔서 대단히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험이 앞으로 의원이 되셔서 의원적 활동하실 때 실제로 크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도 남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 같이 찍으시죠. 아니. 가운데 쓰세요. 가운데. 스탠드업을 한번 가겠습니다. 자, 하나, 세 개, 둘, 셋. 셋. 하나, 둘. 감사합니다.